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력은 습관이다입니다. 저자는 이케하라 마사코, 출판사는 동양부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케하라 마사코, 지금은 누가 봐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녀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콤플렉스 덩어리였다. 까무 잡잡한 피부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그 탓에 엄청난 자격지심에 시달렸다. 그러나 대학 시절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콤플렉스를 매력으로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외모, 몸짓, 아우라를 총칭하여 FQ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매력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지수는 주로 외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 표정이나 화장, 복장, 몸짓, 제스처, 자세, 목소리. 아우라, 힘, 배려, 집중력, 활력. 물론 매력지수가 높으면 처음에는 좋은 인상과 현명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만약 그때 내면의 충실함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옷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즐거워질 테죠. 사생활이든 일이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패션의 철학을 담아라. 최근에는 여성이 회사 안팎에서 롤 모델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이 입을 만한 옷이 아니라 직책에 어울리는 옷과 액세서리를 걸치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동경하는 사람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장소, 업계, 직종, 사풍뿐만 아니라 직책에 어울리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외모는 매력 자산이 됩니다. 윗사람들이 참석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할 때나 중요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말끔한 옷으로 신뢰감을 주고 젊은 세대의 대표로서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소개할 때는 트렌디한 옷으로 신선한 분위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복장을 이용하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장은 자신의 취향이나 센스를 어필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장소와 역할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당신의 마음과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죠. 그때 색상을 활용하면 좀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거래에서 적극적인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빨강색, 미팅이나 회의에서 착실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파랑색,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성실함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흰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보세요. 빨강이나 파랑처럼 선명한 색상은 소품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쉬올이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들은 색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빨간색, 에너지와 열정을 전달하며 상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을 때 효과적이다. 검은색, 진지한 인상을 풍기며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흰색, 성실하고 결백한 인상을 주므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흰 옷을 입을 때가 많이 있다. 첫인상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옷 고르는 게 너무 귀찮고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직장인에게 회사란 내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자 내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는 곳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왜 그 옷을 입는가를 헤아려 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사람과 만나니까 깔끔한 정장을 입자. 후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단정한 옷을 입자. 이와 같이 말이죠. 매일 고급 브랜드에 옷을 빼입는 것보다 자신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상대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매력을 끌어내는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은 오감으로 상대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할 만한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잘하는가? 친절한 사람인가? 다른 꿍꿍이는 없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마음을 열어도 되는 상대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난 지 1초 만에 추측하고 몇 분 후에는 어떤 사람인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매력의 유무도 판단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흘러넘친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당신이 가진 매력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설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전 세계에서 일하는 여성 동료들이 모이면 서로의 옷이나 화장에 대해서 활발히 의견을 교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났는지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멘토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원피스는 똑똑해 보여서 좋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문가는 확실한 스타일링을 알려주지만 나와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알고 싶을 때는 잡지나 인터넷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나다운 옷차림은 나와 나를 잘 아는 친구만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만이 너한테는 안 어울려.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런 조언이 당신의 패션 감각을 키웁니다. 참고로 제가 만난 매력적인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쁠 정도로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매력을 알아차리고 끌어내고 키워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친구는 소중합니다. 실력 있다고 평가받은 경열자일수록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둡니다. 상대가 먼저 직언하기는 어려울 테니 당신이 먼저 솔직한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직설적인 비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혹시라도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고도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소가 행운을 만든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매력적이라고 평판을 듣는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가짐을 공손히 하는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보다 따뜻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낌없이 행복을 나눠줄 듯한 너그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미소가 얼마나 많은 행운을 일으키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인시디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띠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상승하고 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걸 배웠죠. 웃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뿐 아니라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에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헐리우드 스타 중 하나인 마릴린 먼로도 과거의 한 인터뷰에서 미소의 효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학교에서 집까지 4km를 걸어 다녔는데 가끔씩 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방긋 웃어주면 똑같이 미소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고 결국 스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미소가 매력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힘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렇듯 멋진 미소는 그 사람의 매력을 형성하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늘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늘 미소를 짓는다면 마음이 지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항상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몸짓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카디 교수는 몸짓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 힘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을 바짝 움츠려 약한 자세를 취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낙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넓혀 나갑니다.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뒤에서 고릴라 자세를 설명할 텐데 딱 2분만 이 자세를 취하면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연습.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세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든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자세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천천히 되풀이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돋보이게 하는 법.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한다.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첫 마디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그 후에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최대한 큰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이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맙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방에 들어가서 면접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첫인사를 건네는 순간에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첫 인사말을 평소 목소리보다 2배 정도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후에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작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상반신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어도 왠지 불안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동작의 시작과 끝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화이트보드에 써있는 글자를 손으로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일단 손으로 글자를 가리키면 잠시 움직임을 멈추세요. 글자를 가리킨 손가락이나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때는 손끝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청거리지 말고 동작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한 문장이 끝날 때 시선을 이동한다. 사람들은 타인과 눈을 마주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아예 눈길을 주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문장이 끝날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문장의 도중이 아니라 마치거나 쉬어갈 때 시선을 이동하면서 모두와 눈을 맞추세요. 허리를 바르게 편다. 고릴라 자세가 자신감을 나타내는 대표 동작이라면 새우 등은 약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새우 등이 되기 쉽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는 백해무익한 자세입니다. 목을 늘리듯 양 어깨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견갑골을 내리세요. 쇄골을 좌우로 넓히면서 가슴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귀와 어깨의 라인을 맞춰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자세를 만듭니다. 자세가 인상을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멋지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세가 나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세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위해서 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명함을 건넬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실험을 어깨폭을 좁혀 움츠린 만든 자세와 어깨폭을 넓혀 허리를 편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고 상대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깨를 움츠렸을 때와 허리를 폈을 때 똑같은 인사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갈까? 인도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순식간에 사람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걸어오자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듯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에게는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풍겨져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보기 전부터 코치인 저조차도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받아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포용력이 느껴지더군요. 저자는 아우라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외모도 몸짓도 아닌 이 아우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자는 수없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우라는 힘 더하기 배려 더하기 집중력 더하기 활력이다. 카리스마와 리더십 전문가 올리비아 폭스 카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라는 권력, 성의, 존재, 이 세 가지가 구비되었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동의하지 말고 공감하라. 권력, 지위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은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냉정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세 사람은 모두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선의, 이타심, 친절함과 애정 같은 배려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도 배려가 없으면 오만한 인상을 줍니다. 그 반면에 힘이 없고 배려가 있으면 아첨꾼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마련이죠. 힘과 배려는 뗄 수 없는 한 쌍이므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하워드 북 교수는 배려의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배려의 기술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A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게 아니라 A씨가 자신의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를 당신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손님이 나한테 화내서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싶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손님이 화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 당신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어렵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타인과 꼭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로 그만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당신의 주관이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배려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느끼는 분노나 고통, 회사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 정말 힘들겠네요. 이렇게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배려의 기술입니다.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테크닉으로 상대의 말을 일부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는 왠지 미래가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면 불안하시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때 아무런 감흥 없이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상대의 신발을 신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걸어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왠지 얄팍하고 경솔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이 아니라 나부터 배려하라. 앞서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맨은 이 배려 기술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보이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현장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불안하죠?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러고는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 풀어요. 이렇게 덧붙인 다음 웃는 얼굴로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넘치는 말과 행동이 불안했던 제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는 자신을 제쳐두고 상대의 희망을 이뤄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타인을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누군가를 위해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만족시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여유가 생겨야 상대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배려의 아우라가 되는 것이죠. 잘 들어주면 상대는 스스로 변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민을 상담했을 때 상대가 정말 힘들겠다, 많이 괴롭지? 이렇게 배려의 말을 건넸다고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아우라가 느껴지나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나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것은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끔 눈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러고 보니 내일 쓸 자료를 인쇄해야 되는데 어제 말싸움은 정말 짜증났어. 이처럼 딴 생각을 하느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이 83개국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개인적인 일로 고민할 뿐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을 심리적으로 방황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도 혹은 누군가와 인사할 때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왠지 이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상대도 그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반면에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진심으로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눈앞의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소중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매력을 만드는 아우라가 됩니다.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는 집중력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과 악수할 때도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앞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는 인도인 경영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온몸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었죠. 그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몇십 년 동안 날마다 명상을 했다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명상만은 걸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명상을 해보는 게 좋다면서
윗바사나 명상을 권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호흡법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세계 각지에 있는 수행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데 열흘 동안 타인과 아이 콘택트, 대화, 문자를 금지하는 등 외부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엄격한 훈련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가볍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의자나 바닥, 지하철 안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2. 의식을 콧구멍으로 가져갑니다. 콧구멍에서 공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공기의 온도, 세기, 콧 속 전방의 감촉 등에만 집중해주세요. 3. 머릿속에 잡념이 떠올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치 구름처럼 잡념이 자신 머리 위에 둥둥 떠서 지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절대 스스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4. 1에서 3까지 가능해지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을 때도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면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 얼굴에 닿는 바람,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의 감촉 등입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이 명상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온종일 소용돌이 치고 있는 다양한 생각, 감정,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집중력의 차이가 행복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자신감을 주고 내 의견이 존중되고 있으며 나는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점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는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개축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롤모델이 되어줍니다. 앞에서 하버드 대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추적해 보세요라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력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행복도가 높아질수록 생산성, 창조성, 의욕이 올라가고 비즈니스 성과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위화감을 느낀다. 의욕이 안 생긴다. 왠지 마음이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매력에 대한 책인데요. 매력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나 분위기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력은 습관이다입니다. 저자는 이케하라 마사코, 출판사는 동양부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케하라 마사코. 지금은 누가 봐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녀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콤플렉스 덩어리였다.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그 탓에 엄청난 자격지심에 시달렸다. 그러나 대학 시절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콤플렉스를 매력으로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외모, 몸짓, 아우라를 총칭하여 FQ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매력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지수는 주로 외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 표정이나 화장, 복장, 몸짓, 제스처, 자세, 목소리. 아우라, 힘, 배려, 집중력, 활력. 물론 매력 지수가 높으면 처음에는 좋은 인상과 현명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만약 그때 내면의 충실함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옷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즐거워질 테죠. 사생활이든 일이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패션의 철학을 담아라. 최근에는 여성이 회사 안팎에서 롤 모델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이 입을 만한 옷이 아니라 직책에 어울리는 옷과 액세서리를 걸치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동경하는 사람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장소, 업계, 직종, 사풍뿐만 아니라 직책에 어울리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외모는 매력 자산이 됩니다. 윗사람들이 참석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할 때나 중요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말끔한 옷으로 신뢰감을 주고 젊은 세대의 대표로서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소개할 때는 트렌디한 옷으로 신선한 분위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복장을 이용하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장은 자신의 취향이나 센스를 어필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장소와 역할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당신의 마음과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죠. 그때 색상을 활용하면 좀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거래에서 적극적인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빨강색, 미팅이나 회의에서 착실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파랑색,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성실함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흰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보세요. 빨강이나 파랑처럼 선명한 색상은 소품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쉬올이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들은 색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빨간색, 에너지와 열정을 전달하며 상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을 때 효과적이다. 검은색, 진지한 인상을 풍기며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흰색, 성실하고 결백한 인상을 주므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흰 옷을 입을 때가 많이 있다. 첫인상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옷 고르는 게 너무 귀찮고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직장인에게 회사란 내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자 내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는 곳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왜 그 옷을 입는가를 헤아려 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사람과 만나니까 깔끔한 정장을 입자. 후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단정한 옷을 입자. 이와 같이 말이죠. 매일 고급 브랜드에 옷을 빼입는 것보다 자신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상대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매력을 끌어내는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은 오감으로 상대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할 만한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잘하는가? 친절한 사람인가? 다른 꿍꿍이는 없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마음을 열어도 되는 상대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난 지 1초 만에 추측하고 몇 분 후에는 어떤 사람인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매력의 유무도 판단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흘러넘친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당신이 가진 매력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설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전 세계에서 일하는 여성 동료들이 모이면 서로의 옷이나 화장에 대해서 활발히 의견을 교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났는지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멘토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원피스는 똑똑해 보여서 좋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문가는 확실한 스타일링을 알려주지만 나와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알고 싶을 때는 잡지나 인터넷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나다운 옷차림은 나와 나를 잘 아는 친구만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만이 너한테는 안 어울려.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런 조언이 당신의 패션 감각을 키웁니다. 참고로 제가 만난 매력적인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쁠 정도로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매력을 알아차리고 끌어내고 키워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친구는 소중합니다. 실력 있다고 평가받은 경열자일수록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둡니다. 상대가 먼저 직언하기는 어려울 테니 당신이 먼저 솔직한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직설적인 비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혹시라도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고도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소가 행운을 만든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매력적이라고 평판을 듣는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가짐을 공손히 하는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보다 따뜻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낌없이 행복을 나눠줄 듯한 너그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미소가 얼마나 많은 행운을 일으키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인시디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띠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상승하고 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걸 배웠죠. 웃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뿐 아니라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에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헐리우드 스타 중 하나인 마릴린 먼로도 과거의 한 인터뷰에서 미소의 효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학교에서 집까지 4km를 걸어 다녔는데 가끔씩 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방긋 웃어주면 똑같이 미소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고 결국 스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미소가 매력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힘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렇듯 멋진 미소는 그 사람의 매력을 형성하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늘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늘 미소를 짓는다면 마음이 지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항상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몸짓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카디 교수는 몸짓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 힘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을 바짝 움츠려 약한 자세를 취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낙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넓혀 나갑니다.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뒤에서 고릴라 자세를 설명할 텐데 딱 2분만 이 자세를 취하면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연습.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세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든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자세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천천히 되풀이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돋보이게 하는 법.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한다.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첫 마디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그 후에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최대한 큰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이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맙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방에 들어가서 면접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첫인사를 건네는 순간에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첫 인사말을 평소 목소리보다 2배 정도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후에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작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상반신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어도 왠지 불안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동작의 시작과 끝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화이트보드에 써있는 글자를 손으로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일단 손으로 글자를 가리키면 잠시 움직임을 멈추세요. 글자를 가리킨 손가락이나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때는 손끝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청거리지 말고 동작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한 문장이 끝날 때 시선을 이동한다. 사람들은 타인과 눈을 마주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아예 눈길을 주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문장이 끝날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문장의 도중이 아니라 마치거나 쉬어갈 때 시선을 이동하면서 모두와 눈을 맞추세요. 허리를 바르게 편다. 고릴라 자세가 자신감을 나타내는
대표 동작이라면 새우 등은 약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새우 등이 되기 쉽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는 백해무익한 자세입니다. 목을 늘리듯 양 어깨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견갑골을 내리세요. 쇄골을 좌우로 넓히면서 가슴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귀와 어깨의 라인을 맞춰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자세를 만듭니다. 자세가 인상을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멋지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세가 나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세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위해서 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명함을 건넬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실험을 어깨폭을 좁혀 움츠린 만든 자세와 어깨폭을 넓혀 허리를 편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고 상대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깨를 움츠렸을 때와 허리를 폈을 때 똑같은 인사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갈까? 인도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순식간에 사람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걸어오자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듯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에게는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풍겨져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보기 전부터 코치인 저조차도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받아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포용력이 느껴지더군요. 저자는 아우라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외모도 몸짓도 아닌 이 아우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자는 수없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우라는 힘 더하기 배려 더하기 집중력 더하기 활력이다. 카리스마와 리더십 전문가 올리비아 폭스 카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라는 권력, 성의, 존재, 이 세 가지가 구비되었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동의하지 말고 공감하라. 권력, 지위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은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냉정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세 사람은 모두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선의, 이타심, 친절함과 애정 같은 배려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도 배려가 없으면 오만한 인상을 줍니다. 그 반면에 힘이 없고 배려가 있으면 아첨꾼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마련이죠. 힘과 배려는 뗄 수 없는 한 쌍이므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하워드 북 교수는 배려의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배려의 기술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A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게 아니라 A씨가 자신의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를 당신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손님이 나한테 화내서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싶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손님이 화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 당신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어렵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타인과 꼭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로 그만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당신의 주관이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배려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느끼는 분노나 고통, 회사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 정말 힘들겠네요. 이렇게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배려의 기술입니다.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테크닉으로 상대의 말을 일부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는 왠지 미래가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면 불안하시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때 아무런 감흥 없이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상대의 신발을 신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걸어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왠지 얄팍하고 경솔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이 아니라 나부터 배려하라. 앞서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맨은 이 배려 기술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보이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현장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불안하죠?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러고는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 풀어요. 이렇게 덧붙인 다음 웃는 얼굴로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넘치는 말과 행동이 불안했던 제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는 자신을 제쳐두고 상대의 희망을 이뤄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타인을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누군가를 위해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만족시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여유가 생겨야 상대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배려의 아우라가 되는 것이죠. 잘 들어주면 상대는 스스로 변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민을 상담했을 때 상대가 정말 힘들겠다, 많이 괴롭지? 이렇게 배려의 말을 건넸다고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아우라가 느껴지나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나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것은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끔 눈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러고 보니 내일 쓸 자료를 인쇄해야 되는데 어제 말싸움은 정말 짜증났어. 이처럼 딴 생각을 하느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이 83개국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개인적인 일로 고민할 뿐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을 심리적으로 방황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도 혹은 누군가와 인사할 때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왠지 이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상대도 그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반면에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진심으로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눈앞의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소중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매력을 만드는 아우라가 됩니다.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는 집중력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과 악수할 때도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앞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는 인도인 경영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온몸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었죠. 그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몇십 년 동안 날마다 명상을 했다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명상만은 걸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명상을 해보는 게 좋다면서 윗바사나 명상을 권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호흡법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세계 각지에 있는 수행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데 열흘 동안 타인과 아이 콘택트, 대화, 문자를 금지하는 등 외부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엄격한 훈련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가볍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의자나 바닥, 지하철 안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2. 의식을 콧구멍으로 가져갑니다. 콧구멍에서 공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공기의 온도, 세기, 콧속 전방의 감촉 등에만 집중해주세요. 3. 머릿속에 잡념이 떠올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치 구름처럼 잡념이 자신 머리 위에 둥둥 떠서 지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절대 스스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4. 1에서 3까지 가능해지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을 때도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면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 얼굴에 닿는 바람,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의 감촉 등입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이 명상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온종일 소용돌이 치고 있는 다양한 생각, 감정,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집중력의 차이가 행복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자신감을 주고 내 의견이 존중되고 있으며 나는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점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는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롤모델이 되어줍니다. 앞에서 하버드 대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추적해 보세요라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력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행복도가 높아질수록 생산성, 창조성, 의욕이 올라가고 비즈니스 성과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위화감을 느낀다. 의욕이 안 생긴다. 왠지 마음이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매력에 대한 책인데요. 매력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나 분위기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